2025년 7월 어느 여름날 오전 11시였습니다. 요양원 3층 복도를 걷던 한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의 이름은 강민우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열린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희끗희끗 섞인 짧은 머리카락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비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어깨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민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 옆모습, 저 귀의 모양, 저 목선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15년 동안 찾지 못했던 그 사람이 여기 있단 말인가. 민우는 한 발짝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맞았습니다. 그녀였어요. 1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민우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민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민우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황급히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가 이 요양원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민우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만성 신부전으로 이곳에 입원 중이었고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까지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심장이 하나밖에 없으세요. 간호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하나?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여자가 어떻게 신장 하나를 잃고 요양원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를 15년 동안 찾지 못했던 남자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때로요. 2010년 4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32살의 윤서영이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남편 민우의 와이셔츠, 7살 아들 준혁이의 유치원, 체육복, 자신의 낡은 티셔츠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지만 서영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남편 민우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둘은 25살에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2년 후 결혼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행복했습니다. 민우는 중견기업의 격리부에서 일했고 서영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했어요. 둘의 수입을 합치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민우의 월급만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민우도 가정적이었고 준혁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공원에 나가 놀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4년 전부터 민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스트레스라며 술을 자주 마시고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그리고 거의 매일. 서영은 걱정이 되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남편도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민우가 단순히 술만 마시고 온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우는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다가 우연히 경마장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10,000원, 20,000원씩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만 원을 걸었다가 100만 원을 따게 되었어요. 그날의 쾌감을 민우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순식간에 늘어나는 그 느낌,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감각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민우는 그날부터 자주 경마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겼어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재능이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도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따게 해주고 나중에는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게 도박의 속성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는 잃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을 잃고 500만 원을 잃고 1000만 원을 잃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큰 돈을 걸었고 그럴수록 더 많이 잃었어요. 결국 민우는 사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곧 따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마저 모두 잃었어요. 민우는 다시 빌렸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4년 동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자가 이자를 낳고 빚이 빚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그날 빚은 무려 2억 원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서영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민우가 술만 마시고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민우가 우울해 보이긴 했지만 회사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서영은 평범하게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유치원에 가 있었고 민우는 회사에 나가 있었어요. 서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서영은 누가 왔나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서영은 얼어붙고 말았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영을 보며 차갑게 물었어요. 강민우 씨 댁 맞으시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서영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자는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분한테 돈 빌려드린 사람들이에요.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돈을 빌렸다고요? 남자는 서영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다른 남자들도 함께 들어왔어요. 서영은 황급히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이미 거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세요. 서영이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부인, 남편분이 우리한테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인데요? 남자는 천천히 숫자를 말했어요. 2억 원입니다. 그 순간 서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2억 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차용증이 있어요. 남편분 사인도 되어 있고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정말로 민우의 사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4년 전부터 조금씩 빌린 것 같았어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이자를 낳아 지금은 2억 원이 되어 있었어요. 서영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남편이 왜 이런 돈을 빌렸죠? 남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도박 빚이죠, 뭐. 경마장에서 다 날렸어요. 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박? 민우가 도박을?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 술을 자주 마시고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요. 설마 도박을 했다니. 서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서영의 표정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모르셨군요. 남편분이 4년 동안 경마장 다녔어요. 처음엔 조금씩 따다가 나중엔 다 잃었죠. 그래서 우리한테 돈 빌리러 온 거예요. 서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4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민우가 자신을 속이고 도박을 했다니. 그리고 2억 원이나 되는 빚을 만들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서영 앞으로 다가와 차갑게 말했어요. 부인,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은 받아야 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2억 원 전부 갚으세요. 서영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어요. 이번 주요? 그게 말이 돼요? 2억 원을 일주일 안에 어떻게 구해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부인네 가족 문제죠. 우리는 돈만 받으면 돼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남자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어요. 다른 남자 하나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준혁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귀여운 아드님이네요. 몇 살이에요? 서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을 건드리려는 건가? 서영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는 손을 들어 진정시키는 신용을 했어요. 아이고, 건드리긴요. 그냥 귀엽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돈을 못 갚으면 뭐. 남자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서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아들을 해칠 수도 있었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협박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민우가 정말 도박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 2억 원이나 되는 빚을. 서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오후 5시쯤 준혁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서영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영에게 안겼어요. 서영은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우리 준혁이 왔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준혁이는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았다는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했다는 이야기. 서영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억지로 웃어줬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억 원. 어떻게 구하지? 저녁 7시가 되어도 민우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6시쯤 퇴근했는데 오늘은 늦었습니다. 서영은 준혁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씻긴 뒤 재웠어요. 그리고 거실에 앉아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8시, 9시, 10시. 민우는 오지 않았어요. 서영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서영은 민우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민우는 서영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술 마셨어. 왜?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사람들이 집에 왔어요. 돈 빌려줬다는 사람들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왔다고? 서영은 소파 위에 놓인 차용증을 집어 민우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2억 원이 뭐예요? 민우는 차용증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도박했어요? 4년 동안?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민우가 도박을 했고 2억 원의 빚을 만든 게 사실이었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우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어. 계속 잃으니까 만회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어. 서영은 민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로 만회하려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갚으래요. 못 갚으면 준혁이한테 해를 가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이한테? 그 말에 민우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귀여운 아드님이라고 했어요. 사진 보면서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될지 알겠죠? 그렇게 말했어요. 민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서영이 물었어요. 어떻게요? 2억 원을 일주일 안에 어떻게 구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찼습니다. 친척들한테 빌리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싸맸습니다. 서영도 옆에 앉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민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서영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억 원, 일주일, 준혁이의 안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회사에 나갔어요. 떠나기 전에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영은 민우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4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도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서영은 혼자 집에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서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사채업자의 목소리였어요.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분한테 연락이 안 되네요. 부인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2억 원 준비하세요.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서영은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방법이요?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급하게 큰 돈 마련하는 방법이요. 서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데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죠. 남편 몰래요.
그리고 남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서영은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무슨 방법이지? 하지만 남편 몰래 만나자는 게 걸렸어요. 뭔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정말 2억 원을 구할 방법이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민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서영은 거실에서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또 심하게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민우의 옷이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서영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경마장 입장권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오늘 날짜였습니다.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설마 또 도박을 한 건가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경마장 입장권을 들고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당신 오늘 경마장 갔다 온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민우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대답해요. 2억 원 빚도 모자라서 또 도박한 거예요? 민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만회하려고 했어. 잃은 돈을 따려고. 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우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도 또다시 도박장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 잃었어요? 서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500만 원. 서영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500만 원?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민우가 주머니에서 현금 카드를 꺼냈어요. 비상금 통장에서 뽑았어. 서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비상금 통장은 서영이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그 돈을 몰래 빼서 도박에 쓴 거예요.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우리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또 도박을 해?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영은 민우를 보며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였어요. 도박 중독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회사에 나갔어요. 서영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떠났습니다. 서영은 준혁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혼자 집에 남았어요. 그리고 어제 사채업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급하게 큰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요. 서영은 고민 끝에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전화하신 분이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부인.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방법이 뭔가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요. 만나서 이야기하죠. 오늘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남자는 카페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서영은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서영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구석자리에 어제 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서영을 보고 손짓해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서영은 긴장한 채 남자 앞에 앉았어요.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상황이 심각하신 거 알죠?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도박을 못 끊을 겁니다. 어제도 또 경마장 갔다 온 거 알아요. 서영은 깜짝 놀라 남자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리가 돈 빌려준 사람들은 다 지켜봅니다. 언제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서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들이 민우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테이블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할게요. 남편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돈 벌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프지만 사실이었어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직접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서영이 물었어요. 남자는 잠시 서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장을 파세요. 그 순간 서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신장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장 하나면 1억 5천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서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장을 판다니. 그게 말이 돼요? 남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불법이긴 하지만 시장이 있어요. 신장 이식이 필요한 부자들이 많거든요. 정식 절차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돈 주고 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위험은 있죠. 하지만 신장 하나로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서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면 빚 다 갚고도 남아요. 그리고 우리도 더 이상 부인네 가족 괴롭히지 않고요. 아드님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서영은 준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위협했던 그 말들이 생각났어요. 귀여운 아드님이라고 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준혁이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남자는 서영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부인,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도 이런 제안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부인한테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자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제 번호예요. 결정되면 전화 주세요. 금요일까지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영은 혼자 남아 명함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신장을 판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서영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유치원 데리러 갈 시간이었어요. 유치원 앞에서 준혁이를 기다리는 동안 서영은 다른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부모님 손을 잡고 웃으며 집으로 가는 아이들. 우리 준혁이도 저렇게 평범하게 자라야 하는데.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혁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서영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들을 안았어요. 우리 준혁이 오늘 재미있었어?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영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날 밤 서영은 인터넷으로 신장 기증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신장 하나로도 살 수 있다는 정보가 나왔어요. 물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밤새 고민했어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다른 길은 정말 없을까?
친척들한테 빌려볼까 생각했지만 2억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은행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찼습니다. 집을 팔까 생각했지만 집값으로도 2억 원은 안 나왔어요. 게다가 집을 팔면 당장 살 곳도 없었습니다. 서영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우는 또 눈도 마주치지 않고 회사에 나갔어요. 서영은 준혁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채업자의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서영은 한참을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영은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예요. 어제 만난 사람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결정하셨어요? 서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준혁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채업자들의 위협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민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영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어요. 서영의 대답을 듣고 사채업자가 말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내일 오전 11시에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서류 작성하고 병원 일정 잡아야 하니까요. 남편분 없을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가 끊겼어요. 서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날 오전 11시였습니다. 서영은 준혁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사채업자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영은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동의서입니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신장 기증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틀 입원하시면 돼요. 병원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후 회복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술 방법, 주의사항, 입원 기간 등등. 서영은 궁금한 걸 하나하나 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어요. 오늘 회의가 취소되어 일찍 퇴근한 거였습니다. 민우는 거실에 낯선 남자를 보고 굳어버렸어요. 서영과 그 남자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영은 황급히 일어났어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와? 남자도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자는 서영을 힐끗 보고는 재빨리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우는 남자가 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우는 서영을 돌아봤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서영은 대답하기가 곤란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야. 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 남자 전에 본 적 있어. 사채업자들 왔을 때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서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우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설마 저 남자랑 무슨 사이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그럼 뭐 하던 거야?
저 남자가 집에 왜 온 거야? 서영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장 판매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민우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그냥 돈 문제 상의하던 거야. 서영은 급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민우는 비웃었습니다. 사채업자랑 돈 문제를 더 빌리려고?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그날 이후 민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영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전화가 오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외출하면 어디 갔다 왔냐고 캐물었어요. 서영은 답답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금요일이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다시 집에 왔어요. 병원 검사 결과를 가져온 거였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남자를 안으로 들였어요. 민우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지만 불안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 없으십니다. 남자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수술은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동의서를 다시 꺼냈어요. 여기 최종 사인해 주세요. 서영은 펜을 들고 서명란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오늘도 일찍 퇴근한 거였습니다. 민우는 거실에 그 남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또 왔어?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황급히 일어나 나가려고 했어요. 민우가 남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대체 우리 집에 왜 자꾸 오는 거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영을 쳐다봤어요. 서영은 민우를 말리려 했습니다. 당신 그만해. 민우는 서영을 밀쳐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우리 아내랑 무슨 사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재빨리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민우는 그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우는 서영을 돌아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저 남자가 왜 자꾸 우리 집에 와? 서영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서영의 침묵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설마 진짜 바람 피우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뭔데? 왜 말을 안 해?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 민우는 비웃듯 웃었어요. 말할 수 없다고? 그럼 정말 뭔가 있는 거잖아.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영은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우는 서영과 완전히 담을 쌓았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다가가면 피했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2010년 7월 26일 월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서영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옆에서 민우가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부는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말 한마디 없었어요. 서영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준혁이 방으로 살그머니 들어갔어요. 7살 아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준혁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준혁이는 듣지 못했어요. 서영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재빨리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나와 미리 써둔 쪽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친구 만나러 이틀 정도 다녀올게요. 준혁이 잘 부탁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서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아파트 단지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서영은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우를 처음 만났던 대학교 동아리 MT,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두 사람의 모습, 준혁이가 태어나던 날의 감동,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혼자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장을 팔기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작은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불법 장기 매매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다리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윤서영 씨 맞으시죠?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입원실이었어요.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술 준비하시면 됩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어 주세요. 간호사가 환자복을 건네주고 나갔어요. 서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고 환자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고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윤서영 씨, 검사 결과 이상 없으셨죠?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전신마취로 진행할 거예요. 깨어나면 이미 끝나 있을 겁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수술 후 이틀 정도 입원하시면 됩니다. 퇴원 후에는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서영은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장 하나로도 정말 괜찮을까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 하나로 살고 있어요. 다만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준비하시죠.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서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간호사를 따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하얀 조명이 눈부시게 비쳤습니다. 수술대 위에 눕자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팔에 링거를 꽂았습니다. 심전도 기계를 연결했어요.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천천히 숫자를 세보세요. 10부터 거꾸로요. 서영은 눈을 감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19, 8. 준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7, 6, 5. 민우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취가 된 거예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서영의 몸을 절개했어요. 왼쪽 신장을 조심스럽게 적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에는 기계음과 의료진의 낮은 목소리만 들렸어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이 끝났어요. 서영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때 서영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해 보니 민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수술 중이었으니까요. 민우는 집에서 서영이 남긴 쪽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이틀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우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혹시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건 아닐까? 민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서영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서영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왼쪽 옆구리가 욱신거렸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조금 마시고 나니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통증이 심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이틀만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서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빚을 갚을 수 있어. 우리 준혁이를 지킬 수 있어. 그 생각에 조금 안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계속 어지러웠어요. 간호사가 진통제를 주었지만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구리의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요. 민우와 준혁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 괜찮으세요? 서영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내일이면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무리하지 마세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었을 때였어요. 사채업자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남자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어요. 1억 5천만 원 현금입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돈이 자신의 신장값이라는 게 씁쓸했어요. 남은 빚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부인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서영은 혼자 남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1억 5천만 원. 자신의 신장 하나 값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영은 퇴원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힘없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옆구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놀다 왔어? 민우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했어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민우는 서영의 힘없는 모습을 보고도 오해만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어요. 서영이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일상생활은 해야 했어요. 준혁이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을 하려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옆구리에 수술 자국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민우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서영을 차갑게 대했어요. 아침에도 말 한마디 없이 회사에 나갔습니다. 서영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돈 봉투를 바라봤어요.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 일부를 팔아서 만든 돈이었으니까요. 서영은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자는 곧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영은 돈 봉투를 건넸어요. 남자는 돈을 확인하고 영수증 같은 걸 건넸습니다. 물론 불법이라 정식 영수증은 아니었어요. 이제 빚은 다 청산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드리지 않을게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서영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준혁이는 안전해.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민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요즘 민우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당신 빚 다 갚았어요. 민우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사채 빚 전부 갚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갚았는데?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장을 팔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에서 도와줬어요. 서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우는 코웃음을 쳤어요. 친정에서? 친정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쨌든 갚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우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 당신이 저 남자랑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 생각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서영은 거실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빚은 갚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민우는 서영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만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민우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서영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영은 민우의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경마장 티켓이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또 도박한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영이 다가가 민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대답해요. 도박했어요? 민우가 서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 했어. 서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민우는 비웃었어요. 어차피 당신도 날 배신했잖아. 나도 내 맘대로 살겠어.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난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요. 당신 빚 갚으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우는 서영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 그 남자 도움으로 갚았겠지.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준혁이가 방에서 울음소리를 냈어요. 서영은 황급히 아들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우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민우는 또다시 도박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갚았으니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잃었어요. 2주일 만에 10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다시 3천만 원의 빚이 생겼어요. 서영은 통장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 돈이 거의 다 사라져 있었어요. 민우가 몰래 빼서 도박에 쓴 거였습니다. 서영은 민우를 붙잡고 물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빚을 갚았는데. 민우는 서영을 밀쳐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해서 갚았는지 나도 알아. 그 남자한테 몸이라도 판 거 아니야? 서영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민우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서영은 정말 몸을 팔았어요. 하지만 민우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신장을 판 거였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서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다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영은 민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해요.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 도박도 못 끊고 날 믿지도 않잖아요. 민우는 한참 동안 서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서영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준혁이는 당신이 데려가요. 나는 혼자 나갈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왜 준혁이를 안 데려가? 서영은 대답했어요. 당신이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서영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자주 어지럽고 힘들었어요.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건강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삼키고 아들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구청에 갔어요.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서영은 마지막으로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사랑해. 7살 아이는 엄마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엄마 어디가?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안고 눈물만 흘렸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서영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서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혁이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서영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걸어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서영은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준혁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끔 멀리서 준혁이를 지켜봤습니다. 유치원 가는 모습을, 민우와 손잡고 걷는 모습을. 하지만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준혁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3년. 서영은 혼자 살며 몸 관리를 했습니다. 신장이 하나라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을 해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영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입니다. 투석이 필요해요. 서영은 그때부터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았습니다.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돈도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정부 지원으로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기억도 점점 흐려져 갔어요. 의사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신부전 합병증으로 온 거였어요. 서영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끔 준혁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도 흐릿했습니다. 모든 게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영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요양원 3층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어요. 열린 방문 틈으로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가느다란 어깨,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는 고개의 각도까지. 민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뒷모습, 설마. 민우는 천천히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에 앉아 있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서영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아내. 아니, 이제는 전 아내였지만요. 서영은 민우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민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민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찾아왔어요.
민우는 황급히 복도로 나왔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떻게 서영이 여기 있을 수가 있지? 그것도 저렇게 늙고 쇠약한 모습으로. 민우는 간호사실로 달려갔어요. 302호 환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윤서영 씨요? 만성 신부전으로 입원 중이십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도 있으세요. 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라고요? 네, 신장이 하나밖에 없으셔서 합병증이 온 거예요.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장이 하나? 왜 신장이 하나밖에 없지? 민우는 간호사실을 나와 복도를 헤맸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누군가 민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버지. 민우는 돌아봤습니다. 준혁이가 서 있었어요. 이제 20이 넘은 청년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준혁아, 너도 여기 있었구나. 준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기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은 복도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민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 된 거니?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엄마에 대해서요. 민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14살 때였어요. 엄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 몰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투석을 받고 있었어요. 신부전 때문이었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왜 엄마가 이렇게 아픈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신장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더 궁금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처음엔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물으니까 결국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닦았어요. 15년 전 일이었대요. 아버지 도박 빚이 2억 원이었대요.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협박했대요. 저를 납치하겠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민우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에 왔던 날, 준혁을 보며 위협하던 모습, 그날 서영의 창백한 얼굴. 준혁이 계속했어요. 엄마는 방법을 찾지 못했대요.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친척들한테 빌릴 돈도 아니었대요. 그때 사채업자가 제안했대요. 신장을 팔면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요. 민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고민 끝에 신장을 팔기로 결심했대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혼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대요. 전신 마취를 하고 신장 하나를 적출했대요. 그리고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빚을 다 갚았대요. 민우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집에 왔던 그 남자, 사채업자였던 거예요. 서영과 둘이 서류를 보던 모습, 신장 판매 동의서였던 겁니다. 민우는 자신이 한 오해가 떠올랐어요.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던 것, 몸을 팔았다고 비난했던 말. 정말로 몸을 판 건 맞았지만요. 민우가 생각한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는 아버지한테 말하지 못했대요.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수술 받으러 갔대요. 이틀 동안 혼자 병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대요. 민우는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서영이 여행 갔다 온다고 했던 날. 돌아왔을 때 힘없어 보이던 모습. 그때 서영은 수술을 받고 온 거였어요. 준혁이 계속했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의심했잖아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화내던 모습을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부모님이 이혼했잖아요.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살면서 일했대요. 하지만 신장이 하나라서 건강이 안 좋았대요.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나빠졌대요. 10년 후에는 만성 신부전이 왔대요. 그때부터 투석을 받기 시작했대요. 준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저를 보러 오지 못했대요. 아버지한테 짐이 될까 봐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서 저를 키울 수 없었대요. 그래서 멀리서만 저를 지켜봤대요. 제가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엄마는 항상 멀리서 저를 봤대요. 민우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영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다니,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5년이 지나서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오셨어요. 알츠하이머까지 와서요. 이제 저도 잘 기억하지 못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를 만나러 와요.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오고 싶어요.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엄마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저를 지키려고 자신의 몸을 희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엄마를 오해했잖아요. 도박도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세요? 민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들이 떠올랐습니다. 도박으로 빚을 만들고 서영을 의심하고 다시 도박을 해서 가정을 파탄냈던 일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아버지, 엄마 좀 자주 찾아와 주세요. 엄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그래도 가족이 옆에 있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민우는 혼자 벤치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302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서영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서영이 고개를 돌려 민우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민우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영은 민우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민우의 눈물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우의 뺨을 닦아주는 손길이었어요. 울지 마세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영 곁을 지키겠다고. 비록 서영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회사 출근 전에 1시간, 퇴근 후에 2시간. 민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서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서영이 민우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세요? 매번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민우는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친구예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서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서영이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줬어요. 15년 전 두 사람이 결혼식 때 첫 춤을 췄던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서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이 노래 좋네요.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억은 못해도 좋아하는 건 그대로였어요.
그날부터 민우는 매일 그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서영의 식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서영의 손이 떨려서 혼자 먹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민우는 한 숟가락씩 떠서 서영의 입에 넣어줬어요. 서영은 순순히 받아 먹었습니다. 당신 참 친절하시네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서영의 환한 미소였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우가 요양원에 도착하니 서영이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재활 운동을 시키는 중이었습니다. 민우는 서영의 다른 쪽 팔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영이 민우를 힐끗 쳐다봤어요. 당신 매일 오시네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올 거예요. 왜요? 서영이 물었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서영은 잠시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석 달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요양원에 왔어요. 아버지가 매일 엄마를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복도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매일 오시는구나.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함께 서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준혁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예요? 준혁의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자주 오는 사람이에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서영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우가 옛날 사진 앨범을 가져왔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준혁이 돌잔치 사진. 서영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여자분이 당신이에요. 서영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 나라고요? 네, 정말 예쁘셨어요. 서영은 한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민우를 봤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예요. 서영은 깜짝 놀라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요? 그럼 우리가 아는 사이였나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서영은 다시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행복해 보이네요. 민우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네, 행복했어요. 5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우가 요양원에 도착하니 서영이 없었어요. 놀라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302호 환자 어디 갔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민우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나왔어요. 신부전이 악화되었습니다. 투석을 해도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몇 달입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혁도 곧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 밖에서 서영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민우는 더욱 자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찾아갔어요. 서영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 프로포즈했던 날 이야기, 결혼식 날 이야기, 준혁이가 태어났던 날 이야기. 서영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조용히 들었어요. 가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영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말도 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우와 준혁이 함께 서영 곁에 있었어요.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힘없이 눈을 떴어요. 민우를 보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민우는 깜짝 놀라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이 자신을 알아본 건가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거 알아요? 서영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당신도 날 사랑했죠? 민우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3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있었어요. 서영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민우와 준혁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민우는 서영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서영의 모습이었어요. 민우와 준혁은 서영의 묘소 앞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엄마 이제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아프지 않겠지. 2사람은 서영의 묘비를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윤서영.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희생한 삶을 헛되지 않게 살겠어요. 준혁이도 잘 키우겠어요.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준혁을 도왔습니다. 준혁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신장내과 의사를 선택했습니다. 엄마처럼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민우는 준혁이 의사가 되는 걸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영이 보고 싶을 때면 묘소를 찾았어요. 꽃을 가져가고 서영이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은 준혁이가 첫 수술 집도했어요. 잘했대요.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우는 묘소 앞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어요. 여보, 봄이 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벚꽃이 피었어요. 같이 보고 싶었는데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운 눈물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준혁이 잘 자랐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서영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걸요.